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한 중동놈 아니고 알파고의 지식램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파고의 지식램프의 첫 손님이시죠. 왜냐면 예전에는 다 내한 중동놈이었다가 이제 알파고 지식램프니까 우리는 지식램프에 맞게 팍팍 이렇게 지식을 빛내주실 만한 사람 찾았다가 드디어 오준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대사님이요,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준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외교관이었었고, 네. 외교관일 때는 대사도 했는데, 싱가포르 대사, UN 대사, 그런 대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NGO 활동도 하는데, NGO 활동은 Save the Children 이사장도 하고, 대학은 경희대, KDI 대학원 이런 대학들에서 강의도 해요. 알파고 씨하고는 만난 지 우리가 한 10년쯤 됐나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대사님. 그런 것 같아요. 대사님 덕분에 제 책이 어디죠? 대사님 제 책 뒷면에다가 추천서 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책이 여기 있지는 않지만은요. 네. 우리 세계 독립의 역사. 대사님 일단 좀 이쪽으로 오시면 그 어깨가 안 잘리실 겁니다. 네. 그러면 대사님 지금 KDI에서 또 강의 지금 하고 계세요? KDI하고 경희대죠. 예. 네. 무슨 강의들 하고 계세요? 양쪽에 모두 그런 UN, United Nations에 관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세계 평화, 안보라든지 Human Rights라든지 인권,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강의. 그러면 강의 하나씩 하시는 거죠? 한 학기에 하나씩. 한 학기에 하나씩. 그러면 총 2개 대학에서 2개 강의 합치면? 경희대에서는 3개 강의, 오, 많이 하시네요. KDI 대학에서는 2개 강의를 강의 계속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대사님,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일단 대사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부터 이제 하시는 그 전문적인 그 어려운 이야기들 조금 더 풀리실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손님한테 이렇게 터키 정통차, 튀르키예 정통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대사님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왔는데요. 대사님이 졸업하는 학과는요, 프로품학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프로품학과에 가는 좀 담임연수 아니면 좀 약간 프랑스에 대한 뭔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 프로품문학과가 지금 대사님 인생에서 어디에 있어요? 프로불문학과를 다녔지만 네. 프랑스 말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슨 스탕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해서 실제로 말을 하는 거는 외교관이 된 다음에 외국어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일하셨기 때문에 항상 근무를 했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해서 프랑스 말은 잘 못해요. 그러면 대사님 그 4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좀 약간 프랑스인들의 사고 마인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프랑스 사람을 만나면 좀 약간 호감이 간다든가 그런 거 좀 약간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졸업 논문을 스탕달이라는 그 소설가의 적과 흑, 적은 빨갛고 흑은 그렇죠. 까맣고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꼭 프랑스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님 저 이제 좀 약간 찾아봤는데요. 대사님이 원래 대학교 활동을 하시면서 좀 약간 밴드 활동 어떻게 보면 왠지 자칫 잘못해서 외교로 빠지신 것 같은데 원래 음악가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외교관 되는 것인지 그런 좀 약간 기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제대로 좀 약간 해명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훌륭한 음악가 한 명을 잃은 건지 아니면 외교관 한 명을 획득한 건지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가가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음악은 저는 사실
중학교나 네. 고등학교 때까지의 취미는 미술이었어요. 그림, 페인팅. 그림. 네. 그래서 미술반이었어요. 항상. 네. 그래서 미술은 진지한 취미이고 대학교 갈 때 미대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음악은 제가 뭐 음악을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밴드를 했는데 네. 밴드에서 뭐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드럼을 연주했는데 네. 드럼을 연주한 이유는 제가 드럼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네. 아무도 드럼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는 드럼을 했어야 되는데. 연주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드럼을 치는 거를 좋아하게 되긴 했는데 네. 그거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대사님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외교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아버님 때문이시나요?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과거에 외교관이었고 1.1공화국 때 예. 이승만 대통령 때 외교관이셨고 그럼 장면 전 총리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시다면 장면 전 총리도 일대 미국 대사이셨는데 그때 아마 장면 총리는 나중에 총리가 됐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군 군정,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동안 military administration, 군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미군 군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처음 만들 때 미군 군정에서 일하던 분이 7명이 와서 외교부를 창설하는 창설 요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미국에 좀 파견 나가지 네, 않으셨어요? 미국에도 근무했어요. LA에, 로스앤젤레스에. 그때는 우리나라는 해외 공간이라는 게 전 세계 다 합쳐서 7개인가? 이렇게밖에 없고 그 중에 5개는 다 미국에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30년 이상 살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미국에서 사셨던 곳마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을, 영사관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거기에도 다 5개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LA에 근무하셨어요. 아, LA에 계셨어요. 네. 그럼 시간 왜냐면 장면 전 총리는 워싱턴에 계셨고 그래서 LA에 계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님이 아버님을 보시고 나 그러면 외교원의 길을 갈까라는 생각으로 그쪽 길로 가신지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외교관? 우리 아버지는 예. 자신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예. 1공화국이 끝날 때 외교부를 그만두셨는데 예.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저죠. 자기 자식,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가 공무원이 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은 많고 예. 월급은 너무 조금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예. 너도 외교부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는 저는 기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기자, 언론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이 제가 외국어를 잘하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외국어를 3가지 정도를 하면은 외무고시라는 건 외교부에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험을 쳐보고 만약에 실패하면 기자 시험을 보면 된다. 왜냐하면 기자 시험은 과목이 몇 과목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무고시에 공부한 걸로 기자 시험 공부까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외무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몇 년 때요?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들어가시는 거요?
그냥 1년 동안 공부하고 아니 그 년도가 그 아, 1900 1978년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한영씨 그럴 때 들어가셨네요. 그때는 아, 1년 그때는- 이후에는 그렇죠. 그때는 예.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고 예.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이었는데 1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예. 이제 댓글장에서는 알파고 형님 왠지 긴장하셨다는데 여러분 저는 어진 대사님이랑 진짜 만날 때는 전중한 기자였고 이런 예능 부분이 없었거든요. 내 몸에는. 그래서 저는 어진 대사님 기억 속에 있는 그 알파고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엄청 많이 이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분 계셨으면 이렇게 튀어나올 만한 애드립들 너무 많은데 지금 자신을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대선 저는 이 채널에서 사실 좀 비속어다 쓰고 좀 약간 예능적인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안 그래도 대산이랑 제가 만나는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비속어 어디서 배웠어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 친구들에게? 아, 여튼 그러면 대사님 그 1978년 때 대사관에 그 외교부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예를 들면 터키 외교부는 한 6개월 정도 그 수습 기간이 있어요. 엄청 많이 좀 약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는 지금 제일 힘든 공무원 두 개밖에 없어요. 외교부하고 국방부 안에 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뻘락이 나면 나라가 이제 개망신 당하니까요. 엄청 많이 그 1년이나 6개월이나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수습 기간에서 사람을 좀 약간 힘들게 해서 거기서 버티면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 대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합격하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수습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은 아직 가난하고 예. 또 사람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뽑으면 빨리빨리 일을 시켜야 돼요. 요즘은 2년인가 수습 기간이 있는데 오 올라갔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체제가 잡혔고 네. 안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외교관을 만들려면 처음에 잘 훈련을 시켜야 된다. 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요즘은 되는데 그때는 우선 급하고 사람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공무원을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대사님이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대사님이 저는 인력으로 보니까 다 다자 외교족이에요. 원래 대사라면 또 몇 개 나라 정도도 대사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대사를 하신 거는 싱가포르만이죠. 다른 나라가 없죠. 그렇죠. 대사로서. 항상 유엔과 관련한 일을 했고 네. 대사로서는 싱가포르 대사하고 유엔 대사 2개만 했죠. 그러면 이 다자 외교로 이렇게 특별히 가시는 이제 본인만의 좀 계획이신지 아니면 외교부로부터 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 어떨까? 그 어떻게 이렇게 한 분야에다가 전문화되셨어요? 외교관이 되면 누구나 다 결국은 전문성을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 전문가다, 어떤 사람은 일본 전문가다, 뭐 미국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유엔 전문가다 이렇게 된 건데 네.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나는 유엔 전문가가 돼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네. 처음 해외 근무를 유엔 대표부에 나갔는데 1985년에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그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런 걸 아까 알파고 씨가 다자 외교라고 그랬죠. 네. 다자 외교가 제 성격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자 외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좀 소극적인 성격이면은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다자 외교가 나에게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유엔과 관련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 외교부 경력의 절반 이상이 다자 외교로 깔려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방송을 지금 50명 넘게 보고 계신데 근데 라이크 수는 30개밖에 안 돼요. 좀 제발 라이크라도 많이 때려주시고요. 자기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SNS에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사님 85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엔에 가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바로 이거 궁금한 질문 두 개 생겼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도 아니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가신 것인지. 두 번째는 85년까지는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한 들어가시고 한 7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외교부에서만 계실 텐데 일단 첫째 질문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해외 근무를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또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게 그런 기간도 있고 저의 경우는 영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남자는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 복무도 저는 외교부에 들어온 후에 했어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외교부 내 그런 과에서 네. 사무관으로 네. 일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 들어간 후 7년 후에 처음으로 해외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아이템들을 충분히 다 그렇지. 갖고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전에 나가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자면 한국이 지금 그 당시에는 85년에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데요. 그러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외교원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면 유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예. observer. 유엔에는 지금도 observer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준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회원국이 아니니까 무슨 투표를 한다든지 네. 그런 decision making을 할 때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런 거 빼놓고는 회의에 가서 회의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발언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없어 보였고 북한도 없어 보였고 그때는 스위스도 없어 보였고 홀리시 교황청도 없어 보였고 observer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 북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다 회원국이 됐죠. 잠깐만 회원국이 있어요. 그러면 대사님 좀 더 그 자세한 질문이긴 한데요. 한국이 회원국으로 그러니까 회원국으로 아닌 준회원국으로 이렇게 외교관을 보내는 연도하고 북한이 이렇게 준회원국으로 외교관을 보내는 연도는 같은 연도에 아니면 북한이 조금 더 일찍 보냈나요? 회원국이 된 건 같은 연도고요. 1991년. 네. 근데 그런 observer가 된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더 빨리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유엔 회원국이 되는 거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서 네, 들어가야 된다. 한 나라, 원 네이션으로 네. 유엔 회원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통일이 안 됐는데 네. 하물며 그때는 40년 전에는 당연히 통일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북한 말대로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엔에 가입을 안 했으면 지금도 가입을 못 했겠죠. 네. 예, 없어 보겠죠, 지금. 그러면 대사님 그거 어떻게 불렸어요? 그 누구 북한을 가서 설득한 거예요? 북한을 설득한 건 아니고 냉전이 끝났잖아요. 예. 냉전이 1990년에 끝났는데 사실 우리의 유엔 가입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련과 중국도 냉전이 끝나서 남한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남한의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북한은 자기네만 유엔 회원국이 안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면 유엔 회원국이 되겠다. 그래서 같이 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사님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주제들 그 국제적인 질문들을 물어봐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85년에 이제 미국의 유엔 대사로 파견하시기 전에 그때 유엔 대사 아니고 유엔 뭐였죠? 사무관으로 서기관으로 가셨는데 2등 서기관 가셨는데 2등 서기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중간에 좀 영국에 교육 받으러 갔다 오셨나요? 언제쯤 이거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1982년 네, 영국에 가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학교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런던 정경대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1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런 비교 정치학 이런 걸 공부했는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그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 오프닝 예.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학교는 그 전에 영국에서 소셜리스트들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물론 영국은 소셜리스트가 아니고 서방국하고 자본주의지만 예. 그런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정치나 경제를 보는 것도 많이 가르쳐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냉전 시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나쁘다. 예. 영어로 얘기하면 데블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들의 또 어떤 이론과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세상 이런 게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시각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한국에서도 그런 한쪽만을 가르치지 말고 예. 양쪽을 다 가르쳐서 사람들이 균형된 감각을 갖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아이 오프닝,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2년 가시고 영국에서 그러면 영국 그때 처음 해외 나가신 거였나요? 네, 해외 첫 경험은 영국이시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영국에 가시고 런던에서 2년 동안 교육 받으셨다가 다시 오시고 1년 동안 본사에 계셨다가 이제 미국에 가신 거죠. 뉴욕에. 예. 뉴욕. 예.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에 가셨는데요. 그러면 뉴욕에는 또 한국의 유엔 담당한 무슨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어디에 있어요, 그거? 그 유엔 유엔 근처에 있어요. 유엔 근처에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뉴욕에 있는 한국의 영사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 개 분리돼 있나요? 분리돼 있죠. 영사관은 뉴욕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을 예.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유엔 대표부는 유엔에서 그런 다자 외교, 그런 외교 활동을 하는 거니까 서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대사님, 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튼 무탄. 예. 무탄이 미국 대사관하고 그 유엔 대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워싱턴에 있는 거 아니고 뉴욕에서 다 하고 있어요. 걔네들 돈이 없으니까. 이제 80년 때는 한국에 돈이 그렇게 많았나요? 뉴욕에서 공간 두 개 둘 정도로? 부탄은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작은 나라잖아요. 네, 인구도 없어요.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외교관도 몇 명 안 되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기 전에도 인구도 많고 예. 또 그런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뉴욕에 총영사관도 있고 유엔 대표부도 있고. 그 애초부터 아니겠죠. 언젠가 불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사님 가실 때는 일단 분리돼 있었죠. 그렇죠. 총영사관은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 때도 미국에 5군데다 공간을 있었어요. 만들었다. 그래서 총영사관은 굉장히 일찍 만들었고 유엔 대표부는 우리가 유엔의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생긴 것이고. 그러면 대사님 이 전 영사관이 있는 이제 영사님하고 뉴욕 영사님하고 그리고 유엔 대사님하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사님 이 3명 중에서 서열이 있나요? 서열이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예. 미국 안에 큰 네. 도시에는 다 우리 영사관이 있어요. 총영사관이. 그 총영사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 있는 미국 주재 대사와 예.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하는 예. 그런 거죠. 그렇지만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는 유엔이 미국에 있을 뿐이지 미국하고 상관없어요.
아, 미국랑 관련 아예 관련 없네. 없죠. 그러니까 유엔이 제네바에도 있잖아요. 예. 제네바에도 우리가 유엔 대표부가 있고 예. 비엔나에도 있으니까 비엔나도 유엔 대표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표부도 대사관이잖아요. 그럼 이런 대사관들은 그 국제 기구를 상대하는 거지 예. 어느 국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도 했고요. 그러면 유엔 대사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면 우리의 이제 여권이 이제 잃어버리면 우리 여권을 다시 한번 발부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건 총영사관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은 대사나 외교관들은 예.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국가잖아요. 예. 우리도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와 국가가 서로 상대를 할 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뭐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뭐 장관도 서로 방문하고 할 수 예. 있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 딴 일 안 하고 맨날 서로 외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나가서 한국 대사관을 만들고 우리는 미국 정부를 여기서 상대한다. 예. 그렇게 하니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하고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서울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고 예. 워싱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하고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유엔에 나가 있는 내가 하던 일처럼 예. 유엔 대사 이런 직업은 이런 사람들은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유엔에는 193개의 회원국이 있잖아요. 예.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빼면 192일 거잖아요. 네. 다른 192개국과 외교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 사무국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엔의 건물들. 터줏대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또 유엔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도 하는 거죠. 그럼 대선님 제일 궁금한 거 뭐냐면 까놓게 얘기하자면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인구가 몇몇 명도 안 되는 지금 이 장원동에 지금 우리 계시잖아요. 장원동보다 작은 나라들이 지금 유엔에 지금 가입돼 있는데 있죠. 그 나라들의 이제 대사들도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살짝 그런 나라들의 대사들이 다른 대사들로부터 좀 살짝 낮잡아 보는 야 니네들 나라가 몇 명이 있냐 하냐 이런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가끔씩 형성되나요?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알파고 씨도 국제관계를 공부했으니까 잘 알지만 네. 국제관계에는 모든 국가들은 주권, 네. sovereign power, 네.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sovereign equality,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권을 가진 국가는 인구가 3만 명이든 3억이든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전제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그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속으로는 무시할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고 그런 외교 관계를 공정하게 해야죠.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언제인가? 한 3, 4년 전에 그 나토의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거기 갔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그 길에서 제일 앞에서 걸어가는 대통령이 몬테네그로의 대통령이었어요. 갑자기 트럼프가 그걸 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고 제일 앞에 가는 걸 봤더니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몇십만 명도 안 되는 몬테네그로가 왜 이렇게 앞에 가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역시 인구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유엔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힘이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좀 약간 대사들을 그거는 미국 대통령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그랬겠죠. 내 생각에.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대사님이 거기서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한국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유엔 안에 있는 그 이사회들 중에서 어디에 의장을 선출시킨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있었어요.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엔에는 그런 기구들 중에 중요한 기구가 3개 있어요.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 3개가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사국이 되기만 하면
자연히 의장이 돼요. 왜냐하면 한 달씩 번갈아가면서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유엔 총회의장이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은 선출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의장을 하는 거라 그 전에 유엔 총회의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한승수 대사님. 그 당시에는 장관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유엔 총회의장을 2001년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은 제가 2015년에 한 것이죠. 근데 대사님 그 당시에는 그분이 대사 아닌데도 유엔 총회 의장이 되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때는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1년에 몇 달은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 의장 일을 하시죠. 그러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엔에는 네. 중요한 세 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유엔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 네. 물론 인권 이사회도 있어요, 요새는. 네. 근데 인권 이사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유엔 총회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네. 안전보장 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인권 이사회는 문자 그대로 그 세 가지 분야. 대사님 언제든지 우리는 차가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이제 하루 영어 그렇게 예쁜 거를 사주셨거든요. 물을 마실게요. 네, 물도 있고요, 차도 그리고 우리 디저트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방송국 아니니까요. 이제 후배의 집에 오셨다는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먹방도 아닌데 왜? 먹방 아니지만 차방입니다. 그 경제사회 이사회의 그 기능이 뭔지 유엔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사회는 그래서 유엔이 하는 모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요. 네. 그것을 영어로는 three pillars라고 해요. 네. 필라는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을 집으로 본다면 세 개의 기둥 위에 유엔이 서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three pillars가 평화, 평화, 인권, 인권, 개발이에요. 개발. 예. 경제사회 이사회는 개발을 하는 아, 거죠. 개발을 개발. 하면. 경제사회적인 개발. 인권 이사회는 인권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안전보장 이사회는 평화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 유엔 총회는 다 해요. 그 세 가지를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님이 그걸 이제 의장을 담당하시면서 조금 더 일이 많아졌죠. 예. 얼마나 많아졌어요? 여튼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경제사회 이사회는 회의를 굉장히 자주 해요. 예. 의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할 때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예. 그런 중요한 개발 목표를 협상을 해서 채택했기 때문에 특히 일이 많았죠. 오케이. 그럼 대사님 그 유엔 대사 되시기 전에는 싱가포르 대사이셨잖아요. 그럼 싱가포르 대사 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때는 외교부에 그런 다자 외교 실장이라고 해서 그 다자 외교를 총괄하는 실장도 했고 예. 그 전에는 유엔의 차석 대사도 했고 차석 대사라는 거는 데퓨티 엠바스다. 그러니까 혹시나 대사 문제 있으면 네, 그러니까 대사는 대사지만 이제 두 번째 높은 대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대사님이 갑자기 이제 싱가포르 대사로 임명되셨잖아요. 그걸 대사님 원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 나 지금 지쳤어. 뭐야, 이래 다자 외교야. 맨날 다양한 민족이랑 만나. 나 좀 약간 한 나라에서 좀 약간 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주셔서, 아, 그래, 그러면 당분간 대사라 해라. 그건 아니고 예, 싱가포르는 굉장히 일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작은 나라지만 예, 우리나라랑 경제 관계도 많고 예. 동남아에서는 나름 맹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쉴 수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유엔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 대사가 된 거는 아직 유엔 대사를 할 정도로 네. 제 실력. 시니어리티, 시니어리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열 또는 그렇죠. 그 위치 이런 게 유엔 대사는 외교부의 대사들 중에 가장 시니어리티가 높은 대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제가 그런 시니어리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대사 한번 해줘야지 거기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사 해본 적이 없이 유엔 대사 탄 적이 없네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사님이 그나마 다른 나라 대사를 한 번만 하고 가는 케이스네요. 다른 유엔 대사들은 적어도 두 번인가 그런 거 있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외교관도 대사를 두 번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나보다 선배인 대사님들은 대사를 5번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랬는데 현재는 누구나 대사는 두 번만 하자.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또 대사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영사님 한 명이 지금 대사 되셨어요. 앙골라 대사. 예전에 쿠르드 지역에서 영사이셨는데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진 대사님. 예, 들어봤어요. 예. 하여튼 그분이 이제 쿠르드 지역에 계신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럼 그분도 이제 뭐 기회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왜냐면 앙골라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대사님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대사가 되셨는데 갑자기 일의 성격이 달라졌잖아요. 좀 약간 처음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면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유엔을 제일 잘 알지만 유엔을 빼놓고는 동남아를 비교적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힘들지는 않았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네. 쿠알라룸푸르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외교 공간들에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일하셨고 싱가포르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조금 일했고 브라질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유엔 뉴욕에서만 일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유엔을 제외하면 다 브라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였네요. 그럼 유엔이랑 관련된 일들의 그 관련된 공간들도 다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스위스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셨고 거기는 회의를 위해서 많이 가보지는 했지만 가본 적은 많지만 스위tzerland나 그 제네바죠. 제네바나 비엔나에 많이 가보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거는 뉴욕밖에 없어요. 뉴욕에 4번 근무했어요. 다 합쳐서.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대사님, 저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어느 정도 불렸고요. 은퇴 이후의 이야기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남긴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질문들을 제가 좀 약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널 신났거든요. 이렇게 길게 질문들을 올렸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들 중에서 여기 써 있는데 왜 핸드폰을 봐요? 이 질문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들이고 예약으로 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또 물어볼 거예요. 물론 슈퍼챗을 써주셔야 물어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본주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이렇게 대사까지 모시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여러 번 해봤지만 라이브 유튜브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요? 네. 영광이네요, 대사님. 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경제사회 이사장 되시는 거는 대사님이 후보 되셔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명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가 할 차례이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엔에는 5개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아시아, 아프리카, 웨스턴 유럽, 이스턴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렇게 5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 5개의 지역이 번갈아 가면서 1년씩 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도 아시아 차례가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유엔 대사를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찬스가 없겠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유엔 대사를 갔을 때 경제사회 이사회가 아시아의 차례였어요. 아시아의 차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근데 다른 후보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님 예전에 일본이 나도 하고 싶다, 중국이 나도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또 아시아 차례가 있었겠죠.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했다든지 또 그때 또 뭐 말레이시아가 했다든지 이랬으면은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이제 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의 차례였고
그래서 제가 할수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유일한 후보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후보가 있었나요? 한 명이라도? 제가 유일한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딴 후보가 나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딴 사람이 하고 싶으면 또 5년 후에 아시아 차례가 또 올 때 하면 되니까 네. 보통은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사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유엔이 여기 지역이 질문자가 줄이고 있습니다. 전쟁대로 더 지고 있는데 왜 유엔이 참여를 안 해요? 왜 좀 약간 막진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전보장 이사회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다른 나라들 왜? 다른 시리아. 시리아도 사실은 러시아가 네. 유엔의 개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잖아요. 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 비토 파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결정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상임이사국 5나라가 말하자면 유엔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보통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토의하고 개입하게 되죠. 개입을 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 전쟁이에요. 그렇죠.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났을 때 안전보장이사회는 이거는 침략행위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네. 이 침략행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침략행위 아닌가요? 네. 근데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막지 못하죠? 네. 이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 침략행위 맞아요. 네. 침략행위예요. 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안전보장이사회는 굉장히 특권을 가진 특별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5개의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굉장히 불공평하네요. 네. 왜 어떤 나라만 이미 나왔어요. 네. 불공평한 마음대로 놀고 있네라고. 네. 그렇죠. 네. 근데 1945년에 유엔을 만들 때 그때 가장 강대국들이 그 5나라였는데 그 5나라는 유엔이 그런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 강제력을 우리한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네. 만약 우리한테 사용한다면 우리는 유엔 가입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 우리 유엔 가입 안 하겠다. 그러면 유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지저거리가 되겠죠. 네. 다지저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충 느낌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퍼 타이거, 예.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 가입하지 않는 유엔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나라들에게 거부권 같은 특권, 좀 불공평하긴 하지만 네. 그런 특권을 주고 참여하게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표님, 저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흐름에 따라 물어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채널 유료 구독자니까 물어봐 드리는 건데요. 유엔에다가 제가 취직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하고 싶으면 네, 지금 한국 사람이 지금 여기 한국에 여기 있는데 어떻게 유엔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유엔에 관심을 갖고 유엔 그 웹사이트도 꾸준히 체크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vacancy notice라고 해서 그런 네. 구직 공고가 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직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주 운이 좋아야 돼요. 네. 그게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JPO라고 해서 Junior Professional Officer.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수습 직원 같은 건데 우리나라가 돈을 내서 수습 직원을 유엔에 파견하는 거예요, 매년. 네.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 10명 이렇게 파견하는데 그 파견하는 시험을 치거든요, 외교부가. 네. 그래서 JPO로 유엔에 파견되면은 유엔에 취직할 확률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하여튼 여러분 참고로 하룬이 엄마도 잠시 유엔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하진 않거든요. 하룬이 엄마라면 다 알아요? 네, 하룬이를 아니까요. 가끔씩 하룬이가 제가 밤에 하면 차비계에서 방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방송에 테러리즘 시키거든요. 역시 중동 사람이에요. 테러리즘 잘해요. 여튼. 자, 대사님.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 유엔에 대해서. 그럼 이 유엔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놓친 거네요. 최근에 와서 그럼 유엔이 해주는 거 뭐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아직도 좀 유효한 기관인가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유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네. 약점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유엔이 뭐 별로 하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밖에 많은 일들은 유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 도움을 주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인권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네. 유엔에서 계속 인권 논의를 하고 인권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유엔에서 막 인권 결의안도 하고 이래서 압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도 네. 이게 계속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독재를 하면은 유엔에서 또 뭐라 그러겠구나. 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나라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친다면 100의 고통을 받았을 텐데 유엔이 없었으면 네. 유엔이 있어서 독재자들도 유엔을 의식하고 좀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하자,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0의 고통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고통에서 50의 고통을 받으니까 50을 덜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별로 잘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유엔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 이런 거는 금방 느껴요. 그럼 대사는 또 이제 예약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물론 이 질문 답변을 대충 알긴 아는데 여러분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대사님이 또 다른 답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예약한 질문을 물어봐 드리는 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을 때 탈레반 정권은 미국도 좋아할 리가 없고 소련의 이제 후계자 나라인 러시아도 예전 소련 시절 때 싸웠던 세력이고 탈레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럼 여기서 왜 상임 이사국이 출동해가지고 탈레반을 안 막았나요? 그거는 이제 유엔에는 국내 문제 네.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엔 헌장 2조 7항.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는 주권을 가진 국가다. 네. 주권이라는 거는 자기 국내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독재자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독재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유엔이 그 나라를 뭐 쳐들어가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네. 침략행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강제력을 행사해요. 강제력이라는 게 꼭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제재. 지금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북한이 제재를 받잖아요. 네. 제재도 유엔의 강제력이에요. 그러면 대사님 예를 들면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알파고니스탄이라는 나라를 하나 세우고 그 나라의 독재자가 되고 다음에 그 알파고니스탄 안에서 김시시라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김시시에 있는 이제 김씨 부족이 저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화학 정찰 무기를 이제 쏴버리고 거기 사람들 죽였어요. 그럼 유엔이 여기에다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김씨라는 도시가 알파고니스탄 하나의 시이고 도시이고 그거 다 제 국민이니까 관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 달라져요? 알파고니스탄에서 네. 독재를 해서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네. 뭐 고문하고 예. 그런 정도 가지고는 유엔이 관여하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아까 막 화학무기를 쓴다 그랬죠. 예. 그 화학무기를 쓰는 거는 이미 인권 탄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예. 인권 탄압을 넘어서서 그런 국제 평화와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자. 아까 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강제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알파고니스탄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권 탄압 중에도 이건 유엔이나 국제형사재판소나 이런 데가 개입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4대 범죄, 4대 4가지 예. 범죄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그런 게 뭔가 하면 이제 집단 학살, 예. 그 독재자가 사람을 뭐 몇천 명을 막 한꺼번에 죽였다? 예. 집단 학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ethnic cleansing이라는 인종 청소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류에 대한 범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인권 침해가 심하면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유엔에서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이미 예. 단정했어요. 단정했지만 그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우방국이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사님. 그리고 질문들을 계속 하자면 지금 한국이 옛날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현재 2020년에 갖고 있는 국가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 파워, 국력만큼이나 유엔이라는 그 큰 조직 안에서도 그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약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분단 상황이 한국에 이러한 것을 막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네. 1991년에 같이 가입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분단 상황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한 거죠. 네. 왜냐하면 분단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못 됐으니까. 네. 근데 1991년에 유엔 회원국이 된 후에는 분단 상황이 우리를 방해한 건 아니고요. 이제 북한 이야기는 북한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유엔 내에서 유엔 가입한 지 이제 31년 됐거든요. 네. 31년 동안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 게 너무 말하자면 우리의 visibility 영어로 하면 가시성, 네. 우리를 남에게 보이려고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도 됐어. 우리가 유엔 총회 의장도 됐어. 우리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 의장도 됐어. 이렇게 뭐가 됐어.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됐으니까 그래서 뭘 했는데 네. 어떤 기여를 했는데 어떤 국제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양적인 역할 확대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는 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진짜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저는 외교부를 떠났지만 제 후배 외교관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사님 지금 또 질문들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도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하고 순화시키고 물어봐 드립니다. 거기 있는 정치적인 질문들을 물어봐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질문도 있어요? 있어요. 없을 리가요.
그 대사님 보기에는 그러면 유엔이 좀 약간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개혁이 될 것인지, 유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엔을 처음 만들 때부터 주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예.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 유엔의 다른 모든 기구들,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뭐 이런 인권이사회 이런 데는 강제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강제력이 있는데 유엔을 만든 터줏대감들 5나라는 강제력은 우리한테는 해당 없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거부권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노골적으로 그 문제가 야 이거 심각한 문제네. 이게 유엔 역할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거 봐라 유엔 진짜 개혁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어?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혁 논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임이사국들 특권을 가진 나라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진짜 유엔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보자 이렇게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글쎄 그건 어려울 걸. 그게 제 의견이에요. 알겠네. 그럼 대사님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5 + 쭈구리 10이잖아요. 그 10개국 중에서 몇 명이 한꺼번에 이제 반대를 해야지 그 5명 그 상임 이사국이 오케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돼요. 9나라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정을 15이잖아요. 네. 15 중에 9나라가 찬성해야 결정이 돼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머지 10개의 나라들 2년 임기로 하는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지만 네. 만약 10개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네. 야 우리 항상 같이 투표하자. 네. 저 상임이사국들 너무 꼴 보기 싫잖아. 네. 이렇게 하면은 그 9나라가 거부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생겨요. 아, 다 매수하겠죠 뒤에서. 아니, 매수보다는 그 10개 나라들이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10개 나라에는 뭐 아프리카 나라도 2개 있고 예. 아시아 나라도 2개 있고 동구권 나라도 하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9나라가 똘똘 뭉쳐서 뭘 한 적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런 일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기한 질문 하나 왔는데 이거 뭐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사님한테 물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관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사실인가요?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간주돼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금지하는 NPT라는 게 있는데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네. 거기에 탈퇴했어요. 가입하지 않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데 가입 안 해 네. 하고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가 있어요. 네. 그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한은요? 북한은 가입했는데 했는데 핵무기를 구별.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하긴 했지만 예. 유엔이 제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나라는 법을 어긴 게 없는 거예요. 예.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가입을 했거든요. 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을 받은 거, 딴 나라에 수입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는 탈퇴다. 예. 우리는 북한이 그럼 탈퇴하려고 했어요? 탈퇴한다고 선언했죠. 선언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NPT라고 그러잖아요. 예. 핵확산 금지죠.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거야? 탈퇴하는 게 맞아? 왜냐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을 받은 건데, 예. 받은 다음에 탈퇴? 그러면은 딴 나라들도 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입돼 있는데 네. 3나라 빼고 그럼 우리도 탈퇴.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종교 하고 싶지 공동체 않고 같아.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눈치를 채고 애초부터는 NPT 가입을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를 했네요. NPT 가입을 안 했으면은 그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그걸 소련에서 사온 거거든요. 네. 소련이 절대 안 팔죠. NPT 가입한 나라들에게만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수입할 수가 있잖아. 파키스탄이 가입도 안 했고, 그리고 파키스탄 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이제 핵 그럴 수는 개발한 있는데 건데. 그때는 아직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진 건 1990년대 말이니까 뭐 가입 안 북한이 가입한 건 1980년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네. 그거는 미래를 알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드디어 슈퍼챗 하나 나왔다. 여러분 오늘 실망입니다. 숫자도 너무 적고요. 무슨 90명이에요. 물론 대사님이 좀 시간을 앞당기셔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채널의 팬들은요 한 10시 반쯤에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야간 방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월요병을 이겨내려고 저를 보거든요. 월요병. 예, 예. 저는 이분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래 지금 이분의 대다수가 침대에서 눕고 있어요. 여튼 그럼 대사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뭐냐면,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일부 한국인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 거잖아요. 회원국.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슈퍼챗 사달라고 했는데 현주님 이거 뭐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현주님 늘 감사합니다. 유엔 안에서는 우리는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고, 근데 한 번도 안에서는 우리는 유엔이 그 북한을 나라를 안 보고, 이거 좀 그냥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딴 얘기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다자 외교할 때는 딴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 국내 헌법에 법에 있는, 그렇게 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 그럼 북한에 있는 정부는 그런 정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은 냉전 시대에 예. 우리가 북한과 대결해서 우리든지 북한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만든 법이니까 예. 말하자면 공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함께 살아가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니까 그 법은 조금 오래된 거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법을 고쳐서 공존을 인정하는 걸로 바꾸려면 북한도 그렇게 하면은, 남북한이 다 그렇게 하면은 좋긴 한데 네. 북한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북한을 인정하는 걸로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과 현실 사이에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랑 같이 우리는 몇 번이나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김정은 대통령, 그리고 처음에는 박정희 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세 번째는 이제 한 4차례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했어요. 박정희 때는 정상회담 아니고 그냥 정상회담 뭐 안 했어요. 국무총리하고 예. 이후라 남북 대화를 했지. 예. 남북 대화. 그때는 서로 좀 약간 제안을 왜 안 해요? 야, 애들이 이 법안으로 서로 좀 약간 조리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때 그런 남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뿐 아니고 1990년, 91년에 남북한 관계 기본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북한 관계 기본 합의 그런 네.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개선됐을 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자, 공존하자, 네. 그리고 국내법도 서로를 인정하게 바꾸자, 이렇게 그게 잘 됐으면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북한의 관계가 좋았던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좋아져서 어떤 대결이 없고 긴장이 없고 그런 수준까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일단은 현주님 눈치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눈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사님 그 유엔에 계실 때 그러면 북한 유엔 대사도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네. 예전 그 3년 계셨나요? 혹시 유엔 대사로 몇 년 계셨어요? 3년. 3년 안에는 그분이랑 몇 분이나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3년 안에 유일한 사람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유엔에 근무한 유엔 대사를 했던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네. 남북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래서 그래서 북한 대사를 만나면 대화는 하였지만 네. 뭐 그냥 요새
북한에 비 많이 왔어요? 날씨 어때요? 네. 뭐 이런 얘기 이외에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고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네. 차석 대사를 근무할 때라든지 이럴 네. 때는 남북한 관계가 좋았어요. 네. 또 그럴 때는 이제 더 진지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얼마나 진지한 뭐 만나서 약속을 해서 만나서 우리 남북한 간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뭐 합시다. 관심 있는 유엔 의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볼 수 있고 네. 뭐 그런 게 진지한 대화죠. 어우스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슈퍼챗 사셨는데 질문 없으시면 질문도 물어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사님 대사님이 이제 원래 그냥 외교부에 있는 대사 한 명이시다가 뭐 물론 이제 유엔 타세이니까 또 중간중간에 니스의 뜻이겠지만 이제 대사님을 좀 약간 인지도를 높이는 거는 안 그래도 그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 연설이 왜 떴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큰 화제를 모았어요? 예전에도 대사님들이 비슷한 정도의 연설하지 않으셨나?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때는 예. 2014년인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왔어요. 네. 아까 제가 그랬죠? 안전보장이사회만 강제력이 있고 예. 다른 데는 강제력은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원래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강제력이 없는 데서 네.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4대 범죄 얘기도 했죠? 예. 그중 북한의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4대 범죄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면은 하나에 해당하면은 강제력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야지.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방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봤댔자 그런 강제력이 발휘될 가능성은 없어요. 예.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논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논의는 거부권이 없어요. 네. 어떤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 하는데 우리 싫은데 논의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수결이지 거부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논의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네. 2014년에 12월인데 그래서 저는 북한이 우리의 분단된 민족이고 예.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형제 자매 심지어 뭐 부모님과 자식도 남북한에 이산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 갈라진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까지 다루게 됐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저는 특히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북한 출신이시고 예. 어릴 때 저를 키워준 외할머니도 북한 분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남북한이 옛날에 같은 나라였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그거는 뭐 거의 70년 전의 일이니까 유엔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70살 넘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북한이 맞아 옛날에 남북한 같은 나라였지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분단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 100km만 가면은 북한이 나오고 100km도 필요 없어요. 사실 50km만 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네. 이유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그 동영상을 많이 본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러면 대사님 이제 슬슬 이 유엔하고 대사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은퇴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그 영상이 조회수를 엄청 많이 받았고 저 너무 부러워했어요. 이런 영상이 내 채널에 있어야지 제 채널도 좀 약간 똑성해가지고 좀 거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튼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사님 이제 그 마지막직이셨잖아요. 유엔 대사는 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특히
좌에서도 우에서도 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러브 거리 무조건 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왔을 거고. 그거 말고도 양쪽에서도 좀 우리한테 가까워 보였으면 좋겠어. 우리에 좀 약간 가까워서 있으면 좋겠어 했는데 대사님이 제가 아무리 이력으로 보니까 항상 이런 좀 약간 인연 대립을 넘어가서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그 인구 5천만 명을 하나를 잡고 그 5천만 명 상대로 뭘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는가요? 그 중간에서 서 계시는 거? 저는 정치를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당연히 안 하고 있고 근데 중도에 서 있기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꼭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보수이거나 네. 진보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수나 진보의 어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 후보가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후보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 하는 말이 저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공약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좋은 공약 같다. 네. 그리고 저 후보는 거짓말은 안 할 것 같다. 네. 그런 후보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사람들이 다 보수이거나 진보이기 때문에 중도로 남는 것이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중도로 남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대표님 그 대사님 저는 이제 정부 보수적의 방송에 나오고 진보적에 있는 방송에 나오는데요. 양쪽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거기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원래 이 말 했던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무조건 레이블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알파고 씨한테도? 예. 알파고 씨는 터키에서 왔는데 왜? 근데 그 정도 문제라니까요, 대사님. 지금 저는 양쪽의 이념을 갖고 있는 방송에다 따로따로 출연하고 있어요. 양쪽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쪽에 나면 야, 너 예전에 거기 나왔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냐? 아니면 너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나는 외국인인데 이제 예전엔 지금 한국인이긴 하지만 저 기화했어요. 대사님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힘들지 않고요. 저는 특히 그런 제 정치적인 의견을 누구에게 표명할 기회는 많지 않고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NGO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장애인과 관련한 NGO 활동을 많이 하는데 보수 정치 세력이든 진보 정치 세력이든 그런 문제는 다 관심이 있으니까 별로 그런 꼭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표시해야 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과양이 기영기 그 질문을 이따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흐름이 깨집니다. 그러면 지금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투개 그 협회에서 그 투개 기관에서 활동하시죠. 하나는 이제 세이드 칠드런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달팽이. 사랑의 달팽이는 어떤?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예. 그럼 거기서 원래 그런 장애가 없으신데 어떻게 거기에? 그 이유는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안보리에 가서 연설을 했다 이런 거는 아는 분이 많은데 잘 모르는 부분이 제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장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장애인의 권리,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 전체 인구의 5%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에서 15%예요. 네. 10%라는 건 10명에 1명은 장애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노인들 중에도 장애인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장애인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5%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대학 교수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휠체어를 타셨어요.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함께 살면서 주말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간병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예. 활발하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장애인이 될 거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장애인 인권 문제 권리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런 장애 단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대사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Save the Children 같은 브랜딩 네임이 있는 국제적인 협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NGO, 예. NGO들이 있는데 이 NGO들 안에서도 나라들이 좀 약간 영향력을 좀 약간 행사하려고 하나요? 거기 안에도 나름 좀 약간 정치 개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 그 NGO의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아니죠. 그 피파에서 엄청나게 사건들 피파 축구? 예, 축구 연맹. 거기도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거기는 NGO NGO는 아니에요. 그건 스포츠 단체지. 스포츠 그러니까 단체. 예. 피파나 IOC 올림픽위원회 같은 데는 물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예. 엄밀하게는 NGO라기보다는 그런 기업적인 예.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단체들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NGO다, 시민단체다 할 때는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그런 공익적인 활동에만 네. 사용하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세이드 질들인 한국에서 이사장이시죠? 네. 전체 아니시죠? 네. 그러면 각 나라마다 이제 이사장 한 명이 계시고 그러면 그 이사장들을 위주로 이제 총 이사회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세이드 질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국제이사회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국제이사회 이사도 3년 동안 했어요. 작년 말까지. 아, 네, 그러네. 그러니까 국제 세이브 더 치드런의 운영에도 3년 동안 개입을 했고 세이브 더 치드런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NGO예요. 왜냐하면 1919년에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자분이 네. 그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1차 대전 때. 예. 독일이 졌잖아요. 네. 영국은 이겼고. 그런데 이분은 영국 여자지만 독일 아이들을 돕자 하는 네.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왜 영국 아이들도 지금 뭐 고아가 된 아이들도 있고 도와줄 애들 많은데 네. 왜 독일 아이들을 우리랑 4년 동안 전쟁한 독일 아이들을 왜 도와줘? 그런데 이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들이 똑바로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쟁이나 이런 갈등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네. 영국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 영국 애들만 잘 키우자. 네. 독일을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네. 그때 독일하고 터키가 동맹이었잖아요. 예, 2차 대전 때. 안타까운 예. 역사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 독일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막 원한을 갖고 자라서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영국에서 졌더니 이렇게 힘들게 잘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자란다. 칼을 갈자. 언젠가 복수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지 않는 분쟁이죠. 영원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글랜타인 잽이 한 말이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저 여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했어요. 처음에는 에글랜타인 잽을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막 재판에서 벌금형도 가격제로, 받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아, 저 분이 하는 말이 맞다. 우리가 어떤 국적이 뭐든 문화가 종교가 뭐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이들은 네. 우리의 인류의 미래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보호하고 교육시키자 이런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게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러면 대사님 그 지금 한국 안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위해서 이제 모은 그 후원금이 있고 각 나라마다 후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모으는 후원금은 한국에 있는 이사회만 결정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거에 위로부터 좀 무슨 지시를 받는 그런 구도가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에요. 그 전 세계 30개국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그런 모금 활동을 하는데 네. 그 30개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금된 우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한 1,000억 원 정도를 모금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국제적인 어떤 구호 활동을 할 때는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네.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런 모금액의 한 절반은 한국 아동들을 위해 쓰고 네. 나머지 절반은 해외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죠. 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적인 NGO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정통이 깊고 또 좀 약간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진 거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5번째 큰 NGO이고 네. 세계적으로도 5대 NGO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세이브 더 칠드런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으로 뭐 옥스팸이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NGO들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대사님 대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그 달팽이를 이해했는데. 예, 저는 원래는 은퇴하고 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는 거와 네. NGO 활동과 두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제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제가 30 몇 년 동안 외교관이었을 때는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더 하고 싶지 않다. 그 정도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치 한 것 같다.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NGO 활동과 강의를 위주로 하는데 NGO 활동도 처음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NGO만 하려고 했어요. 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렇죠. 유엔 대사일 때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장애라기보다는 아동을 위한 NGO지만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또는 취약계층, vulnerable group.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성도 취약계층이에요. 사회적 약자. 여성은 그건 나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지만 대개 어느 나라이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이든 역사적으로 여성은 차별을 받고 살았어요. 차별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네, 그렇지. 미국에도 선거권을 갖게 됐을 때 흑인 남자가 먼저 선거권을 갖고 한 다음에 40년 있다가 백인 여자가 선거권을 가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인종에 대한 차별보다 어떤 때는 남녀 차별이 더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도 사회적 약자고 아동도 아동이 사회적 약자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왜냐면 우리 다 아동이었잖아요. 네. 아동 아니었다가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성인이 되면 자기도 아동이었으면서 아동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러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아동은 힘이 없고 어른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이고 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그런 또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대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먼저 러브콜 왔나요? 아니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 나쁜 단체가 아니고 네.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근데 너무 그런데, 커요. 네, 그런데 제가 장애 관련 일만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사양했는데 나중에는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다 사회적 약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사님과 이제 우리의 방송이 슬슬 이제 마무리 돼가는 중인데요. 여러분의 좋은 질문, 진짜 좋은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안 되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대사님 이 우리 귀여운 고양이라는 진짜 우리 방송의 애청자 한 명 계신데 네. 그분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유엔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긴 뭐 개혁도 여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논의 중인데 혹시 유엔 대신 다른 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이 이 5개 나라를 우리는 버리고 따로 하나 만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예.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유엔을 개혁하자, 예. 좀 바꿔보자 하는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로 그러면 유엔이 계획될 것 같으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어려울 거요. 이게 네. 제 의견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글쎄요 하시지 마시고 진짜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다면 저는 국가들이 정말 의지가 강하다면 이런 건 일종의 군대 용어이긴 한데 해쳐 모여 예. 해쳐 모여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있는 유엔은 해산이다. 네. 이거 없애자. 네. 그리고 국제기구 새로 만들자. 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유엔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임이사국들이 특권을 가지고 유엔 헌장 한 자를 바꿔도 그들이 5개의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하자는 못 바꾸기 때문에 개혁 논의는 있겠지만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진짜로 개혁이 되려면 해쳐 모여 수준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국제사회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이 그런 해쳐 모여 수준의 개혁을 해서라도 우리 제대로 된 국제기구 만들어 봅시다. 이럴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죽은 네. 아주 끔찍한 그런 인류의 참화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전쟁이 끝날 때마다 야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된 국제기구 한번 만들어보자 네. 했거든요. 네.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을 만들었고 2차 대전 후에 유엔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네. 우리에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수준의 충격을 주었을까? 네. 영어로 이런 걸 소울 서칭이라고 네. 하는데 정말 한번 인류가 다 고민하는 네. 번뇌하는 수준의 그런 충격을 주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사님 그 독일 정도 그리고 예전에 일본 정도는 일본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근데 독일이 지금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유엔의 이 모습이 본인들한테 지금 돈도 있고요, 인구도 있어요. 원한다면 군사력도 바로 키워줄 수가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무시받고 있어요. 딱 봐도 지금 기분이 제일 나빠하는 나라는 아마 독일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근데 물론 뭐 2차 대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독일 정도는 좀 약간 몇 개 더 나라를 옆에다가 좀 모아가지고 좀 야 우리 좀 딴 거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었나요? 지금 터키가 옛날에 독일하고 동맹이라고 해서 독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독일이 물론 경제적인 강대국이고 일본도 경제적인 강대국이긴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이 지금 기존의 터줏대감들 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예.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5나라가 유엔을 만들 때 강대국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도 그 5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이 좀 과거보다는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역시 그 5나라들,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런 국제기구나 유엔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자, 대사님 진짜 좋은 질문 하나 왔어요. 유엔에서 커피 클럽이 실제가 있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느낌인가요? 커피 클럽이라는 거는 요새는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30년 전에 네. 이제 아까 지금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 씨가 좋아하는 독일, 일본,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베를린 예쁘기만 하는데 저는 한국 제일 좋아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이 예. 그 4나라가 우리도 상임이사국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1945년에 유엔을 만들 때 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나라만 특권을 줬는데 예. 세상이 지금 60년도 넘었는데 왜 그 5나라만 특권을 줘야 돼? 예. 이제 새로운 강대국들도 특권을 가져야지. 예. 새로운 강대국이 바로 우리야. 예. 일본, 중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야. 이렇게 무슨 또 브라질 강대국으로 나와요. 브라질, 인도는 자기네가 경제적인 강대국은 아니지만 개도국, 디벨로핑 컨트리들의 대표 주자이고 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몇 억 이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쨌든 이 네 나라가 우리도 상임이사국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그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상임이사국들 때문에 이렇게 유엔이 문제가 많은데 상임이사국을 또 더 늘린다고? 그게 무슨 개혁이야? 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국가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그 국가들을 커피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왜 커피 클럽을 불렀냐면 우리도 무슨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뭐 상임이사국 반대 이렇게 하면 너무 이름도 이상하고 하니까 우리 네. 커피 마시면서 아마 터키 네. 커피 마셨는지도 몰라요. 네. 커피 마시면서 네. 우린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 클럽이다 이렇게 네.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5개 나라는 무슨 클럽이라고 했어요? 다 4개 나라. 그 4개 나라. 네 그 개 나라는- 브라질, 인도. 그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 예. 이 4개 나라는 G4라고 그래요. G4. G4이라고. G는 그룹이잖아요. 네. G4. 지금도 G4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그리고 커피 클럽은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은 Uniting for Consensus, UFC라고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그룹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캐나다, 한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이태리. 스페인, 이탈리, 아르헨티나, 뭐 많아요. 10나라도 넘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 그 UFC에서 지금 한국이 나름 좀 약간 형 모습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일본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일본은 딱 반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을 반대하는 한국, 인도를 반대하는 파키스탄, 독일을 반대하는 이탈리, 브라질을 반대하는 멕시코 네.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특정 국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유엔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좋은 질문이 와서 재미있는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좋은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없으시면 이제 대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10시 반이거든요. 지금 대사님 다 이제 가고 그럼 대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채널 오셨는데 느낌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알파고 씨가 하는 이런 진지한 대화 네. 이런 거에 밤늦게까지 참여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놀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파고 씨가 그런 터키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책도 쓰시고 굉장히 인텔렉츄얼 지적인 너무 평가 그러니까. 얼굴 부끄럽습니다. 지적인 근데 예능 프로도 하죠. 예. 지적인 예능인이니까 많이 성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사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은 좁게 좀 오셨어요. 원래 100명 넘었어야 됐는데 90명 그런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현주님, 우리 자이피님, 터키시 사우디아 터키시님 그리고 영계소문님 이분도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트레스킨님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트레스킨님 감사해요. 귀여운 고양이 고마웠어요. HJ킨님 감사해요. 그리고 위에는 누구였죠? 그 오후스님 살짝 좀 약간 어그로를 끌어당기는 말들 하셨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터키에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터키말로 열심히 그래요? 이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자꾸 터키말로 말을 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아까부터는 따지고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물론 그분들이 싸는 거는 이거 터키에서 큰 돈이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3,000원이긴 하지만 여튼 Sizlere de teşekkür ederim. 이렇게 터키말 하나라도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와주시고 좋은 질문들 해주시고 방송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w Budget Travel님도 감사해요. 요즘은 우리 채널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여튼 다른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이따가 비공개 될 겁니다. 비공개돼서 이 본 방송을 제가 어디에다가 올릴 거예요? 알팟캐스트이라는 우리의 허브 채널 있죠. 거기에다가 동체로 올릴 거고 앞부분을 못 보셨던 분들이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현진님 감사합니다. 현진님이 우리 채널의 VIP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장인어른인데 우리 채널을 유리해요. 제 그래요? 주말에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을 핸드폰으로 제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유료 구독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좀 그냥 심쿵했어요. 여튼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주님 늘 감사합니다. 현지님 늘 감사합니다. 이 히읗자하고 지자가 붙이면 괜찮더라고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튼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서 안녕히 마무리할게요. 계세요. 바이바이.